아름다운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왜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내주지 못했는가? 먼 미래에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해요, 저도. 네. 그쪽 테마가 언젠가 힘을 발휘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우리는 그 미래를 빨리 당기는 거죠. 오늘 지금 바로 전설을 떠나는 월가 용편입니다. 주식 얘기보다는 좀 다른 얘기 잠깐 드리면 이 책에 보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 속에 가야 한다는 말이 되게 공감이 갔던 게 피터 린치가 원래 학비를 벌기 위해 11살 때부터 골프장 캐디로 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골프장 손님들의 주식 이야기를 귀동냥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는데 당시 피델리티 사장이었던 조지 설리반이 캐디를 한 게 인연이 되어서 피델리티에서 인턴 사원이 일하고 나중에 리서치 애널리스트 입사했다고. 미국도 인맥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저희가 이 사례에서 잠깐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네. 워렌 버핏도 비슷하게 시작하죠. 아 진짜요? 네, 워렌 버핏도 그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거기도 금수저고 특히 아버님이랑 그쪽이 다 금융권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서부터의 그런 경험들 때문에 다들 출발점들을 여기서 찾게 되는 경향들이 종종 있고 저는 이런 거 보면 왜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학군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게 주변에 이런 명망 있는 분들 지인들을 갖다가 그렇죠. 친한 이웃으로 보거나 또는 친구 아버지 또는 친구의 뭐 아저씨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 금방 친숙해질 뿐만 아니라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인센티브랄까 그렇죠. 그런 게 생기는 게 정말 이게 사회적 자본이라고 저희가 그렇죠. 부르는 건데 이 사회적 자본을 피터 린치가 얻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일단 피터 린치가 주식시장에 정말 빨리 뛰어들잖아요. 이 사람이 네. 좋은 학교 나왔지만 그래서 빨리 뛰어들 수 있게 됐던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은 이런 좋은 환경 특히 돈과 친숙해지는 환경에서 얻었던 그렇죠. 부분에서 좀 부럽기도 하고 야 캐디가 돼서 도와주는데 거기 피델리티 사장님이 나왔다. 이건 뭐 정말 그 굉장한 인연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으로 치면 메리츠 자산운용이 존니 대표님을 이 캐디를 한 거죠. 캐디를 했거나 또는 뭐 가이드를 했거나 그죠? 예. 정말 그런 게 부러운 것 같아요. 이런 문화 흐름 그죠? 그렇죠. 근데 또 책에 보니까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펀드 매니저보다 개인 투자가가 유리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예. 그럼 어떤 얘기죠? 제가 이제 연구부에 있었을 때나 제가 또는 개방형 뮤추얼 펀드 매니저 했을 때 이야기가 저는 정말 이 책을 보는데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모 본부장이 나와요. 그냥 모 본부장이 나와요. 그 모 본부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작가님이 네. 님이 이제 펀드 매니저야. 네. 내가 본부장이야. 네. 나이가 보면 대충 맞잖아요. 네. 김 펀드 매니저 출근했어?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어제 보니까 너 성과가 부진하더라? 왜 그런지 나한테 좀 설명해봐. 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고서 만들어야죠. 네, 보고서 만들어요. 책에 나와요. 전체 근무 시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위에 상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반성문을 쓰는데 모든 시간을.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야, 여러분 진짜 이게 사실입니다. 개방형 뮤추얼 펀드라든가 네. 뭐 기금 같은 데서 일을 할 때 안 그런 본부장님도 계세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본부장님들은 이 책에 나오는 정말 헬 미국을 만드는 상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꼬치꼬치 운영한 걸 다 물어요. 넌 A 주식 사서 40% 냈다면 어떻게 그걸 살 수 있었어?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애가 왜 B 주식에서 30%나 물렸어? 왜 그랬어?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상사를 만나게 되는 순간 펀드 매니저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자라냐면 방어 기제가 자라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자라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논리를 펴게 되느냐 하면요. 혹시 잘못될 경우에 안전판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이름을 알고 있는 종목에서 10루타, 100루타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10루타라는 건 10배 주식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루타는 100배 주식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여기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크라이슬러가 여기서 10배 주식의 사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건 좀 또 다른 예가 되겠죠.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은 굉장히 매니저들 중에서 독특한 사람이었던 게 그러니까 펀드 규모가 굉장히 적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펀드일 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서 아무도 이 사람 못 건드리게 된 게 행운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월급쟁이 직장인이잖아요. 위에 상사가 있죠. 위에 상사가 계시고 또 위에 분이 아까 얘기했던 헬 미국 만드시는 분이라면 맨날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그냥 펀드 매니저의 그 구성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IBM만 채워진다 이거예요.
IBM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세계 특허 1위예요. 설명이 좀 필요 없는. 그렇죠. 세계 누구나 아는. 그래서 IBM이 투자를 해서 10% 깨먹었잖아요. 그럼 반성문 쓰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 위에 계신 본부장님도 IBM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네가 운이 없었구나 이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판 처음 이름을 들어보는 이제 여기서 스바루 자동차의 일본 회사입니다. 스바루 자동차 회사가 나오는데 네. 스바루라는 회사가 70년대 내내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했었대요. 그때 연비 좋은 일본 차의 인기가 폭발하던 시절이죠. 그러나 저 멀리 해외에 있는 그리고 이름도 딱 들어봐도 뭐야 벤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스바루 이게 뭐야.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 회사를 커버하는 분석 보고서를 쓰는 걸 커버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주가가 10배가 안 나도 2명도 커버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때 피터 린치가 샀답니다. 근데 자기니까 했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억짜리, 300억짜리 펀드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 소규모 펀드를 사서 가지고서 운용을 하다가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야, 너 그렇게 잘했어? 하면서 그때부터 한 5년, 6년 지나면서부터 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돈이 들어올 때도 또 성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피터 린치가 사는 종목에 대해서 위에서 뭐라 그래도 당신이 운용할 거 아니면 나는 펀드 운영 성과를 책임지니까 그거 터치하지 마세요. 피터 린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골수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근데 그 위에 분들에게 피터 린치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피델리티 자산 운용의 보물이 돼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니까 그 성과를 낸 건데 대부분 월급쟁이들 애널리스트 하다가 막 펀드 매니저 돼서 새로운 펀드 매니저 특히 피터 린치가 퇴임한 다음에 그 펀드를 물려받았다. 위에서 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 15조짜리 펀드 니 얼마나 너 운이 좋은지 알아? 실제로 이 피델리티의 아마존이 왜 나옵니까? 저 마젤란 펀드를 아마존 사셨어요? 아니 못 샀다니까. 그건 못 샀어요. 아무튼 마젤란 펀드를 가지고 있는 이것도 편집 안 할 것 같아.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신 분이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성과가 부진했던 거 아세요? 오, 진짜? 네. 그래서 그 사실상 펀드가 없어지는 비극을 맞게 돼요. 아, 마젤란 펀드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데 아마 인수되거나 뭐 그러는 과정을 거쳤어요. 뭐 그것까지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피터 린치가 운용하던 때와 그 이후에 성과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다들 피터 린치를 대단하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의 개방형 운용을 하고 있는 또는 연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 매니저들은 어떤 종목을 가지게 되냐면 위에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본부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그런 헬 미국 본부장님이 나오시면 그래 헬 미국 합시다. 헬 미국 본부장님이 딱 오는 순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시간을 쓰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매니저의 운영 종목이 다 똑같아져요. 그냥 시장에 잘 알고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그리고 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근데 거기서 성과를 내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이미 정보가 다 알려져 있는 종목에서 그쵸. 성과를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 반대로 스바루 같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종목을 일찍부터 매집하고 그 종목을 계속 관리하고 그 종목을 계속 방문하며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차도 사보고 타보고 하는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은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이 사례에서 딱 보는 것처럼 아주 유명 펀드 매니저들 또는 아주 유명한 기금의 매니저들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걸 제약하는 요인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개인이 오히려 이럴 때는 훨씬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개인은 자기 걸 자기가 손실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그러고 마는데 보고할 필요도 없고. 헬미국 본부장한테 가서 고문을 당하면 고문이지. 너 이거 왜 그랬어? 미리 이걸 다 잘 알고 대응해야지. 너 그래가지고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어? 사무치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옛날에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몰라. 왜 자꾸 그런 걸 물어요? 저는 감정이입 되는 거 아니야. 같은데. 여기 책에 나온다니까. 갑자기 코가 책에 커졌어. 있었네 이런 내용이. 콧구멍이 커졌어. 아니 저랑 김 작가님이랑 읽으면서 감동받는 포인트가 다르다니까. 그렇죠. 와 디테일이.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 매니저가 이제 종목을 발굴해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로 책에서 저 긴 문장을 말씀드리면 펀드 매니저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면 많은 대형 기관에서 투자 적합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다양한 기업과 업종을 조사하는 애널리스트 대다수가 이 종목을 추천 목록에 올려야
이제 그걸 살 수 있는데 1970년대 말씀하신 대로 스바루 자동차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을 때 이 회사를 눈여겨보고 조사한 주요 분석가는 3-4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제일 잘 알았대요.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새롭게 분석을 시작하시는 애널리스트보다 네. 수년, 십수년에 걸쳐서 그 회사를 계속 쳐다보면서 차도 사보고 계속 네. 운영하고 계시는 팬더 매니저가 더 잘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야, 이 정보의 우위를 누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왜 내부자, 시장에 있는 인사이더들이 운영 성과가 좋고 그 사람들 보면 막 그 주식을 갑자기 사기 시작하면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2020년 현대차의 그 주요 경영진이 주가 폭락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2020년 3월 달에 현대자동차나 막 기아차 주가가 막 추풍나게 떨어지고 있을 때 자사주 매입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직접 자기 돈을, 자사주가 아니고요. 대주주가 직접 지분을 매입 공시했어요. 그런 게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매수 신호가 대주주가 아주 큰 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거나 또는 그 알토란 같은 주식을 세금 내면서 자식에게 증여할 때 그때야. 그때 그때 샀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매수 신호거든요. 그렇게 내부자들이 왜 매입을 할 때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수 신호가 되냐면 다른 시장에 밖에 있는 사람보다 그 회사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은 인사이더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산다. 특히 대주주가 산 것보다 더 좋은 신호를 또 가르쳐드릴까요? 뭐예요? 직원들이 그 회사 주식을 막 살 때. 잠깐. 일반적인 직원들이. 왜요? 대주주보다 왜 직원이에요? 왜냐하면 대주주에게 만들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이해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다녀요. 제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야기가 꼭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시. 예시.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직장인 대부분들은 네. 회사가 정말 다니기 싫어요. 그렇지. 투덜투덜 대면서 빨리 때려쳐야지, 파이어 해야지 그러면서 다니고, 특히 자기 회사 주식 잘 안 사요. 얼마나 자기 회사가 나쁜 회사고 안 좋은 회사, 부정적인 방향에 굉장히 사람들은 바이어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회사 주식을 막 사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회사에 대박 뭔가 터질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주주가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주주가 사는 거는 공시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내부자들 중에서 일반 직원들은 그 공시 의무를 지니지 않는 일반 직원들이 대규모로 사고, 그 회사 직원들이 이걸 많이 샀다더라, 그리고 나 이거 샀어 라고 이야기하는 직원들이나 그런 커뮤니티의 소식들이 들릴 때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가 된다고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그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정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운영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괴로워요. 국민연금 때는 좀 어떠셨어요? 국민연금이 환매의 그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매니저로서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제 운용을 하는데 운이 없었어요. 깨먹었습니다. 국민의 돈을 성과를 못 냈어요. 예를 들어서 막 20% 깨먹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죠, 예. 예. 실제가 아니고. 아니 그런 적도 있죠. 뭐 국민연금이라고 늘 어떻게 벌어요? 그죠, 그죠. 먼저 한 20% 손실이 났어요, 주식에서.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국민연금의 다른 부문에서 돈이 들어와요, 새로. 사라고. 이게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성과 되게 좋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1,000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기금이 최근 한 3, 4년 동안의 성과를 보시면 알지만 2018년 한 해만 잠깐 그것도 마이너스 1, 2% 정도 빼고는 지난 5년간 성과 보면 거의 10% 나오잖아요. 왜 제로금리 시대에 국민연금이 채권 그렇게 많이 들고 있다는데 성과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물타기를 잘해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생각하는 주식의 목표 비중이 20%인데 그게 한 10%까지 빠졌다. 그런 일은 없지만 10%까지 빠졌다 그러면 그 10%포인트를 채우기 위해서 채권을 팔아서 또는 해외에 투자해놨던 돈들을 환수해서 새로 주식을 사라고 돈을 넣어줘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사는 종목들이라는 게 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 종목 못 산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검증된 종목만 살려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적정가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거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나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폭락할 때는 그 좋은 회사들조차 시장에서 적정가라고 생각되는 가격보다 훨씬 밑에 있죠. 네. 그걸 사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거죠. 지분율을 올리는 공시를 해가면서. 그렇게 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돌아오고 개인이 들어오고 하면서 주가가 막 급등하죠.
그때 이제 또 구민형은 팔아요. 목표 비중에 또 도달했으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나 국민연금 같은 장기 운용 기관들이 지나고 보면 왜 저 사람들은 저 기금은 저렇게 등치가 크고 매매하는 종목들도 봐도 따분하게 짝이 없는데 왜 시장을 이기지 싶은 게 바로 환매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피터 린치가 운용하던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는 성과가 잘난 펀드일수록 주가 네. 조정이 오면 제일 먼저 환매의 대상이 되니까 그 환매될 종목들이 또 뭐냐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걸 팔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을 제일 먼저 팔아야 돼요. 이러니 운용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형 펀드의 운용을 성과를 좌우하는 건 펀드 매니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객들이 언제 환매에 들어오느냐가 운용 성과를 좌우하는데 항상 보면 안타깝게 절대 환매하면 안 될 때 환매를 하고 왜냐하면 그 막 주가 폭락해서 무서워서 반대로 가장 환매를 해야 될 때 안 한다. 성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또 돈이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가 공부를 했던 종목들은 네. 이미 자기가 지분을 신고를 할 정도로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어렵고 또 너무 자기가 연못에 고래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종목들을 지분 공시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펀드가 딱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매매하는 게 다 밝혀지잖아요.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연못에 꼴이 돼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면 운용의 자유를 뺏기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펀드의 성과가 깨져요. 그래서 초인기 펀드들은 그 뒤에 운용 성과가 부진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피터 린치 그 마젤란 펀드가 원래 누적 수익률이 2,703%잖아요. 네. 근데 마젤란 펀드에서 돈을 번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87년 같은 때 돈을 막 빼버리고 그때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막 유명해진 시기는 77년부터 운용을 했지만 실제로 유명해진 시기는 85, 86년부터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돈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블랙 먼데이. 그리고 또 나가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89년, 90년에 장 좋아지니까 아유 그때 환매한 걸 후회하면서 다시 들어오는데 피터 린치 은퇴해버렸어. 야, 이거 진짜 어렵죠?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는 전문 투자자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다. 기관 투자자인 펀드 매니저는 매달 수익률이 바로 자신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낼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 투자를 하기 힘들다. 호재와 악재에 따라 단기 투자를 한다. 개인 투자자의 경쟁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 투자자는 실적을 내기 위해 단기 투자할 필요도 없고 박사님 말씀대로 긴 보고서를 쓸 이유도 없다. 그런 얘기가 막 있더라고요. 참 글 잘 쓰죠 이 사람. 글을 너무 잘 쓰셔서 책을 보는데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개인들이 주식 투자로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 10루타 종목이라는 그 파트가 있던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분한 주식을 고르라. 이렇게. 따분한 주식. 예, 그러니까 이제 따분한 주식. 그러니까 미래가 환상적이고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주식들 있잖아요.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물론 뭐 포트에 일부 넣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피터 린치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식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뭐냐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은 소외된 종목들에서 10루타, 10배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뭐 나오는 것 중에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라든가 장의사. 미국은 장의사도 상장돼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의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런 회사들 이름만 딱 봐도 뭐야 이렇게 하나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기업들일수록 또 여기 보면 머스코 수도꼭지 회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여러분 수도꼭지 회사가 그게 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옛날에는 따뜻한 물 나오는 수도꼭지와 차가운 물 나오는 수도꼭지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었대요. 옛날 우리도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머스코라는 이 메스코라는 그 수도꼭지 회사에서 한 개로 해서 찬물 뜨거운 물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목욕탕을 욕실을 다 잡았대요. 이런 회사 10배, 20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우리는 뭔가 비밀스러운 정보를 그리고 앞으로 수백 배, 수천 배 오를 것 같은 아름다운 기업을 사서 그걸로 대박을 쳐서 빨리 은퇴하는 게 우리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종목 고르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피터 린치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종목에 10루타 종목이 있다라는 재밌는 이야기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 따분하며 사업 자체가 재미없어 보이고 뭔가가 우스꽝스럽고 그런 기업들일수록 거꾸로 생각하면 새로운 신규 경쟁자들이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제 잠깐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테마주 중에 하나인 정책 테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정보통신 거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2010년을 전후해서 최고의 테마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그때 뭐 은행에서 그 칩 이코노미스트 수석 전략가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때 보고서를 보면 풍력 테마, 원자력 테마만큼 핫한 테마가 없었어요. 핫했죠. 예, 왜냐하면 그 핫했다. 친환경 녹색 성장 테마가 말도 못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태양광, 원자력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풍력. 풍력. 예, 지금 뭐 그 뒤 뭐 두산중공업이나 OCI나 태웅의 주가를 한번 쳐보십시오. 아, 그때 뭐 한창 난리 났었죠. 예, 그리고 최근은 다시 반등했는데 네. 그 뒤 10여 년에 걸쳐서 어떤 주가의 모습을 보였는지 끔찍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우리는 이유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나 밝다 생각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정부가 또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테마들은 그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뒤에 왜 그렇게 추풍낙엽, 어려움을 겪었는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 사유. 2011년에 있었던 일본,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은 그 뒤로도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겼고 실제로도 가파르게 성장했어요. 그러나 미래가 다 밝다고 생각되고 정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밀어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공급 과잉이 아, 말도 못하게 공급 과잉이 심했죠. 너무 많은 업체들. 예, 특히 중국 업체들 막 들어오면서 피바다가 됐잖아요. 일부 산업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알죠. 아, 정말 미래가 밝고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을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왜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내주지 못했는가. 그런 걸 우리가 돌이켜보면 알지만 바로 누구나 미래가 밝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거기서 서바이브, 그러니까 생존자 하나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급 과잉 속에서 망하고 아마존도 그 수많은 그죠. 경쟁 유통업체들 다 망한 것 중에 살아남았으니까 아마존인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펫닷컴 이런 걸 샀으면 없어졌잖아요. 그 수많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이 다 없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아마존만 기억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해볼까요? 2018년 혹시 기억나세요? 2018년 북한 테마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때 북한 뭐 철도 관련 테마, 북한의 식량 지원 테마,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 테마들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지난 2년, 3년 동안 주가가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쳐다보면 참 참혹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 금방 이유를 알 수 있죠. 아, 굉장히 좋은 테마들이 세상에 많고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도 향후 수년에 걸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원도 좀 해주고 또 북한도 뭔가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활성화돼서 먼 미래에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해요, 저도. 네. 그쪽 테마가 언젠가 힘을 발휘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우리는 그 미래를 빨리 당기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돌발적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고 사잖아요. 그런데 피터 린치의 10루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나 인간은 필요한. 그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쓰고 있고 맞아. 또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루한 이름과 전혀 성장이 없어 보이는 산업 속에서 점유율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기업들 그런 회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부자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는 기업들 그게 가장 매력적인. 네 그리고 또 주가 수익 비율보다 성장률이 더 빠른 그러니까 퍼가 높으면 뭐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퍼가 예를 들어서 20배 우리나라 주식시장 퍼가 10배인데 이 회사 PER이 20배다 주가 수익 비율이 20배다 이러면 비싸다 생각하지 말고 이 기업이 만약 지난 20년, 5년, 10년 동안 이익의 성장 속도가 20%씩 계속 나왔다면 매년 20%씩 PER이 올라가면 4년이면 이 회사 이익은 2배가 되잖아요. 왜냐면 복리니까.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4년만 지나면 이 회사 이익이 2배가 되면 PER이 20배가 아니라 10배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이 2배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익 성장 속도가 PER보다 더 가파른 회사는 오히려 더 투자에 적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름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고 성장성이 있다라는 과거 실적은 전혀 보여주지 않지만 미래만 아름다운 그런 회사에만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이거 정말 잘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게 나온 지 20년 된 책인데도 그러니까요.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우리나 테마에 현혹되는 건 똑같고 와 맞아 이 기업은 무조건 사야 돼 풍문에 사서 우리 소문에 팔면 돼 이 회사는 잘 될 거야 또 정부에서 밀어준대 막 이런 단편적인 이게 정말 그렇다 보면 괜찮은가에 대한 어떤 가만 이런 거 전혀 없이 풍문 네. 테마 소문주라고 이제 여기는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테마주 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주들에 투자를 할 때 정말 그게 사실인가를
한 번만 검증하고 좀 살라고 제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